용인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우와, 우리가 새로운 대단원으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읽고 쓰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문학의 숨과 결, 그중에서 첫 번째인 노래 문학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은 노래 문학에 대한 개념과 노래 문학의 흐름, 그리고 규원가라는 작품을 통해 노래 문학의 특징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은 교과서와 학습지를 준비해 주세요. 두 개 다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생각 열기를 통해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생각 열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대중가요 가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개의 노래 가사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가사들을 들으면서 공통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공통적인 정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원래는 노래를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대신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읽다 보니까 조금은 어색하고 오그라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서 이 상황과 정서가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정말 사랑했나 봐. 아직도 널 못 잊었나 봐. 자꾸만 생각나. 시간은 왜 자꾸 나에게 아픈 기억은 다 지우고 좋은 추억만 남아. 함께 울고 웃던 계절에 다시 만난다면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나. 널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마냥 좋았어. 너에게 못다한 그 말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도 널 사랑한다고 말이야. 잘 들으셨나요?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가사 들려드릴게요. 일부러 몇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허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단 걸. 우리 사이의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와, 두 번째 가사까지 읽었더니 선생님이 다 오그라드네요. 아마 듣는 여러분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참고 마지막 가사까지 듣고 공통적인 상황과 정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득한 시간 속에 아직 우리 사랑이 남아있을까? 멀어지던 그날의 너를 따라 걸어도 텅 빈 거리엔 미움만. 너의 흔적을 마주칠 때마다 익숙함 속에 떠나보내던 소중했던 모든 날들은 후회로 남아. 이렇게 또 내게 다가오나 봐. 멍하니 혼자 남아. 나도 모르게 널 그리워하다. 떠오르는 네 생각에 하루를 살아. 선명했던 우리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여전히 널 사랑하게 하나 봐. 그날처럼. 자, 여러분. 세 개의 노래 가사를 들으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세 개의 노래의 공통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 개의 노래 조금씩 뭐 화자도 좀 다른 것 같고 상황도 조금씩 구체적인 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공통적인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세 개 모두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셋 모두 사랑했던 사람, 즉 연인과의 이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때 매우 깊이 사랑을 했었고 그 사랑했던 사람과 지금은 헤어진 상태, 이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적인 정서는 어땠죠? 맞아요.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었죠. 헤어진 상대에 대한, 그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짙게 묻어나오는 노래 가사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별에 대한 후회라든지, 미련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가사 속에 직접 드러나 있진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직접 노래를 듣진 않았지만 이렇게 노래 가사를 통해서 말하는 화자의 정서와 상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 문학으로서 정서를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마든지 노래를 들으면서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 생각 열기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문학, 우리가 글로 쓰여진 문학을 보면서도 아, 노래 가사처럼 정서가 전달될 수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과서 227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아두개가 딱 하나만 나와 있어요. 노래 문학의 흐름과 특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노래 문학은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운율로 갖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노래 문학은 원시 종합 예술에서 출발하여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한시, 민요, 시조, 가사 등의 다양한 갈래로 변화했다. 오늘날의 서정갈래를 대표하는 현대시는 전통 서정시가의 내용적, 형식적 전통을 일정 부분 계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노래 문학이란 무엇인가? 노래 문학의 개념이죠.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운율을 갖춘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원시 종합 예술. 이런 것은 이제 고대 국가 시절에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혹은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들, 그런 것을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한시, 민요, 시조, 가사, 현대시 이렇게 흐름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에 대한 문학들을 다 지금 벌써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2학년으로 올라가서 문학 시간이 되면 이 작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런 흐름들이 있구나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대시는 1학기 때 이미 배웠죠. 윤동주 시인의 시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가사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다 노래라는 거에 일단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문자로, 글자로 보기 때문에 이게 노래라는 사실들을 자꾸 잊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래 문학처럼 운율이 있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들을 공부할 땐 항상 그 운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알아두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 문학은 내용면에서 한의 정서와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그려내는 경향이 있다. 아, 지금부터는 노래 문학의 내용적인 특징부터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의 정서는 사랑과 이별, 삶의 비애와 고통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자연 친화적 태도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세속적인 욕심을 줄이고자 한 삶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 밖에도 멋과 신명을 추구하는 태도 등도 우리 노래 문학의 주요한 내용적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 면에서의 특징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형식 면에서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음보율과 같이 기본적인 운율을 맞추는 정형성도 드러나지만 첫 번째는 정형성, 두 번째는 이에 변화를 주는 유연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 두 번째는 유연성이네요. 이러한 형식의 유연성은 우리 노래 문학의 형식적 특징으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 오늘날에도 현대시는 유연성을 잘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시들의 갈래를 정리하다 보면 딱 형태가 정해져 있는 정형시보다는 형태가 자유로운 자유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유연성이 더 커진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 살짝만 정리하자면 내용면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의 정서가 나오는 내용,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오는 내용, 멋과 신명을 추구하는 태도가 나오는 내용이 있었고요. 형식면의 특징은 음보율 등의 정형성,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유연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뭐 필기를 하셔도 좋지만 필기하기 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집중해서 화면을 보면서 들어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노래 문학이 갖고 있는 내용면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한의 정서였잖아요. 그래서 한의 정서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생님이 세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려가요 가실이에요. 우리 뒤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작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사와 두어리 많은 나난 서나면 아니올시라. 철원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는다 도셔오조셔 나난. 여기서 선생님이 위증증과 태평성대는 별로 내용이 없는 후렴구라서 뺐고요. 선생님이 읽은 네 줄만 집중해서 보자면 무슨 뜻이냐면 잡, 잡아두고 싶지만 그렇게 잡아둔다면 서운해하셔서 안이 돌아올 것 같아 두렵습니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 두 줄이고요. 그래서 서러운님 보내옵나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항상 옆에 있고 같이 있고 싶어서 붙잡고 싶지만 붙잡으면 안 돌아올까봐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한이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지 못하는 한. 그리고 왠지 내가 붙잡으면 안 돌아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저 상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한의 정서가 잘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두 번째 작품은 한시예요. 원래는 이게 한문으로 쓰여진 거를 쌤이 한글로 번역한 걸 그대로 넣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이 내용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공항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지듯이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는 곳에서 항구에서, 남포라는 항구에서 많이들 이별을 했나 봐요. 거기서 이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흘린 눈물이 대동강의 물에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헤어지고 이별의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대동강 물이 다하지 못한대요. 즉 마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별하면서 많은 슬픔을 느낀다라는 거, 그것을 잘 표현해낸 한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작품은요, 제일 유명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익숙히 아는 겁니다. 바로 경기민요의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발병이 난다라고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요. 발병 나라고 사실 저주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떠나지 좀 마세요. 당신 가면 고생할 거야. 나 떠나면 당신 고생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날 좀 떠나지 마.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즉 이것도 함께하지 못하는 떠나는 님에 대한 한해의 정서가 잘 느껴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문학에는 이별의 상황 앞에서 상대방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 그리고 상대를 붙잡아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이 느껴지는 그런 고유의 문학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까지 본 게 이제 한해 정서의 내용적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자연친화적 태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로 자연친화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은요. 가사 중에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 뒤편에도 실려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줄과 세 번째 줄은 원문이고요.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바로 그 밑에다가 현대어 풀이를 담아놓은 거예요. 천지가 남자모니 날만하니 학업만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은 이란 뜻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것까? 이건 무슨 뜻이냐? 살림에 묻혀 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정말 많지만 나만큼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살림에서, 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모를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 속에서 묻혀 있으면서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표현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한 작품만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조 중에 강호사시가라는 건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의 계절에 대한 자연 속의 모습을 담아낸 시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봄에 대한 시인데요.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개변의 금리너의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하문도 역군은 이셨다라고 딱 세 줄로 이루어진 시조인데 보니까 강호, 자연이죠. 자연의 봄이 막 새롭게 이제 봄의 계절이 되니까 흥이 절로 난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 문학에는 아까 봤던 한 해에 대한 내용도 많았고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도 있었고요. 선생님이 따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신명을 담은, 멋과 신명을 담은 문학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문학의 고유한 이런 정서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규원가는 그러면 어떤 태도에 가까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요. 한번 본문 학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학습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 작품은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에요. 교원가는 우리 교과서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를 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먼저 규원가라는 작품의 제목부터 한번 풀이해 볼까요? 규원가 무슨 뜻일까요? 규, 규방에서 원, 원망하는 가, 노래 가짜이죠. 그럼 규방이 뭐냐? 옛날 전통가옥, 즉 우리 선조들이 살던 집의 형태에서 여인들이 묵는, 여인들이 거처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해요. 그럼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니까 누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여인이겠죠. 그러면은 원망하는 대상은 또 누굴까요? 그거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외로움과 슬픔이 섬세하게 표현된 가사이다. 그래서 가사라는 거는 하나의 문학 장르예요.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경험을 담아 이를 재구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 독수공방이란 무엇이냐?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규방 속 이 여인은 남편 없이 홀로 지내다 보니까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고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나 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면 아까 선생님의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겠네요. 누구를 원망하는 걸까요? 네. 아마 우리는 아직 작품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나를 떠난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지 않을까요? 한번 작품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작품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두 가지 질문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개의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인은 방 안에 홀로 남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작품을 이해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 안에서 홀로 남편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은 어떠할까? 물론 당연히 우리 질문에 나와 있듯이 그리움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질문하고 싶은 건 어떤 태도에 가까울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난 남편을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지고지순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떠난 남편을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왜 안 와? 라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과연 우리 작품 속에 여인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본문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현대어로 풀이하고 주요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다 늙거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엊그제만 해도 젊었는데 하마는 옆에 나와 있죠. 벌써 어찌 다 늙어버렸는가 라면서 이게 진짜 왜 어떻게 늙었지? 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소년행락 생각하니 닐러도 속절없다. 소년행락이란 젊었을 때 즐겁게 지내던 일들 그것인데 그걸 생각하고 말해도 다 속절없다. 헛되구나.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참 젊었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해봤자 이미 나는 지금 다 늙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 헛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는 시작 부분이 뭔가 화자가 늙음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가 늙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줄입니다. 늙어야 셔름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늙은 뒤에 서러운 말을 하자니 목이 맨대요. 여기서 목이 맨다라는 거는 울컥하는 심정인 거죠. 뭔가 눈물이 가득 차서 말을 쉽게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서럽다, 한탄이 강한 거죠. 부생모육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알아도 쉽게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길러주시고 뭐 어쨌든 부모님이 낳고 기르시며 신고하여 여기서 신고라는 것은 누군가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매우 고생하여 매우 신자에 고생할 고자입니다. 몹시 고생하여 이 내 몸을 길러주실 때 길러낼 째는 길러주실 때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오구 원하더니 즉 높은 벼슬에 고귀한 사람의 배필은 바라지 않았어. 즉 나를 길러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셨냐? 아유 공후배필까지는 안 바라셨어. 그냥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군자 호구 정도만 되길 원했는데 그게 됐다는 걸까요? 안 됐다는 걸까요? 군자 호구의 짝도 군자의 짝도 안 됐다는 거죠. 삼생의 워너비여 월하의 연분으로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여 워너비라는 거는 원망스러운 업보입니다. 월하의 연분은 월하는 월하빙인이 맺어준 연분 부부의 인연으로 누구랑 됐냐? 누구랑 이런 인연을 맺었냐? 장안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이셔 라고 돼 있어요. 장안유엽 경박자란 장안에서 즉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뭐 SNS 상에서 호탕하게 지내면서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 아하, 우리 부모님이 날 정말 힘들게 낳으시고 힘들게 길러주시면서 높은 벼슬의 아내가 되는 것까진 바라지 않고 군자를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셨는데 나는 누굴 만났대요? 아주 경박한 아주 놀기 좋아하는 소위 말해서 한량을 만난 거죠. 그런 사람을 꿈같이 만나 상시에 용심하게 살얼음 들이는 듯이라고 나와 있네요. 상시, 즉 항상 용심하게 살얼음 디디는 듯, 마음을 쓰는 것이 살얼음 디디는 듯 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건 아마 시집을 간 뒤에, 즉 그 경박한 사람을 만난 뒤에 남편과 지내는 동안 항상 마음이 불안했다.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꿈같이 만나이셔라고 돼 있는 것 부분에서 이 사람이 운명론적 태도를 지니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 팔자가 내 신세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었던 것 같아. 라는 걸 꿈같이 만나이셔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론적 태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28 겨유지나 천년여질 절로이니 여기서 35 그러면 여러분 몇이죠? 우리 9구단이에요. 9구단. 35, 15, 28, 16 15살, 16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어린 나이를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절로 일어나니 천년여질이란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절로 일어나니 딱 여러분 나이대랑 비슷하네요. 만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도 15살, 16살이니까. 그때 꽃다운 나이, 꽃다운 얼굴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천년여질이 절로 일어나는 시기죠? 그 당시 내가 과거의 어린 시절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라는 내용까지 나온 거예요.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아마 이 사람이 15, 16살 그 당시에 결혼을 했나 봐요. 이 얼굴과 이 태도로 평생 부부로서 약속하였었던데 즉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미 늙었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절로 일어나던 그 시절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연광이 수코라고 조물이 다시하여. 여기서 연광이라는 것은 해가 비치는 빛이라는 거니까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수코라고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죠. 세상을 만든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이 다시하여 여기서 시기가 많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냐? 봄바람 가을달이 배오리 북지나듯 봄바람 가을달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월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배올 사이에 북 지나가듯이 빨리 지나갔대. 아, 세월이 워낙 빠르고 영광이 수콜하고 조물주의 시기가 너무 많아서 세월이 정말 배올 사이에 북 지나가듯 푹 지나갔다는 거죠. 선생님, 배오률이 뭐고 북이 뭐예요? 이게 갑자기 웬 북이에요? 북은 악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에 선생님이 사진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뭐 하듯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직유법을 사용했다는 거, 시간의 흐름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것만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볼게요. 설빈화한 곱고 아름다운 얼굴이란 뜻입니다. 설빈화한 어데가고 면목가증 될 거구나. 면목가증은 반대로 얼굴 생김새가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다. 굉장히 좀 뭔가 못난 데가 있는 얼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자면 꽃같이 곱고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가고 보기 싫은 미운 얼굴만 되었구나. 세월이 가면서 내가 옛날에 설빈화원이었는데 지금은 면목가중이야. 라는 얘기죠. 내 얼굴 내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슈냐. 내 얼굴 내가 보니까 어느 님이 나를 괴다. 사랑할 것이냐. 즉, 이것도 질문이라기보다는 진짜 누가 날 좋아하지? 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아이고, 사랑하기 어렵네. 나 아무도 안 사랑해 주겠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질문의 의도가 아니라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일 때는 우리는 이런 것을 설의법이라고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참견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스스로 참괴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랴. 아이고 내가 늙어서 이렇다는 거야. 내가 누굴 원망해. 내 잘못이지. 이렇게 하시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세월이 지나가서 자기가 늙어서 문제구나. 늙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 시간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다. 나 스스로가 누굴 탓할 수도 없을 만큼 내 잘못이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자조적인 태도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으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사람은 어땠느냐? 첫 번째 줄에서 봤듯이 천연여실, 아주 타고난 아름다움이 있었고, 설빈화환으로도 나왔죠? 곱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간 오늘날, 현재에는 면목가증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정리하면 기승전결 중에 기 부분에 해당됩니다. 아름다웠던 과거 시절에 대한 회상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필기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직유법, 배오리의 북진하듯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배틀이 뭔지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영어로 싸움을 말하는 battle 말고 이 배틀이라는 것은요. 선조들께서 집에서 직접 옷을 지어 입으실 때 옷감을 짜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를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시고 나서 선생님 이거 한 번쯤 민속촌이나 박물관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틀이란 것은 굉장히 정교하고 다양한 부속품들이 있는 아주 정교한 물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속품 중 하나가 북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왔던 북이요. 북이란 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우리 왼쪽 일러스트에서 보면은 사람이 왼쪽 손으로 들고 있는 약간 반달 모양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오른쪽 사진에서 더 잘 보여요. 오른쪽에선 대신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나무의 약간 반달 모양의 나무 조각이 있죠. 그걸 바로 우리는 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요. 세로줄과 가로줄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세로줄은 미리 이렇게 걸어두고 북안에다가 실을 둔 다음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로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잘 와닿지가 않죠? 선생님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죠? 근데 보니까 이 북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 꽤나 그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겠죠? 세월이 북이 지나가듯이라는 말은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말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작품을 쓴 작가는요, 당시에 독수 공방을 하던 여인이에요. 아마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배틀을 사용해 본 적이 있고, 아마 자주 일상에서 사용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옷을 직접 지어 입는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 세월의 빠르기를 자기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 중에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독자들은 그때 이 당시 그 당시에 이 작품을 봤던 혹은 뭐 들었던 독자들은 다들 공감하기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배틀에서 그 북이 지나가는 속도 참 빠르지. 하하, 그만큼 우리 세월이 빠르다는 걸 표현했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오늘 수업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월의 빠름을 오늘날에는 이제 배틀을 더 이상 안 쓰니까 이 북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 오늘날의 일상 속 사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 학습지 빈칸에다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발표를 직접 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발표를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학습지에 적어 두시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본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창의적인 일상 속 사물의 비유 생각해 보시고 다 생각한 친구들은 휴식을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규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